어제 채권자 대의 소송 이야기 했었죠. 갑이 병에게 원고가 돼서 피고로 을의 병에 대한 채권을 대의 행사한다. 이게 피보존 채권이고 이게 피대의 채권인데 이 틀이 추징금 청구의 소하고 틀이 비슷하죠. 을이 병에 가지고 있는 채권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채권에 대해서 갑이 을을 상대로 채권 등의 확정 판결을 가지고 즉 집행권원으로 해서 을의 재산인 을의 제3채무자에 대한 이 채권에 대해서 강제집행 순서는 일단 이 채권을 압류하는데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는다. 또는 추심명령하고 대칭되는 전부명령을 받는다. 라고 하는데 보통은 압류 다음에 다음 단계로 현금화하는 수단으로서 추심명령을 즉 이 채권을 추심할 수 있는 권능을 집행법상 부여받는 이 작업, 현금화 작업을 한 다음에 이제 그게 자기 변제에 충당되는 이런 순서를 밟는데 압류 신청을 하고 추심명령 신청을 하고를 동시에 하기 때문에 압류 및 추심명령 이렇게 실제 따로따로 하는 경우도 뭐 있으려면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 압류 및 추심명령이 들어가서 압류되고 추심명령이 되고 하는 것이 한꺼번에 되면서 이게 압류되고 추심명령을 갑이 받아낸 거죠. 그래서 갑이 그 병이 갑한테 이제 이행이 되면 갑이 이제 이걸 법원에 신고해서 또 다른 채권자가 혹시 있다면 이제 변제 나눠서 갖는 이런 순서를 밟게 되는데 병이 이행을 안 하면 갑이 병을 상대로 직접적인 원래 이 채권의 주인은 을이지만 갑이 추징금 청구를 하는 것이죠. 이 추징금 청구에 소를 내니까 이틀하고가 지금 비슷한데 채권자 대의권에서는 대의소송에서는 이 집행권원 없이 제3자에 대해서 직접 청구를 한다. 이런 개념이죠. 이랬을 때 을이 병한테 이런 대의소송이 전개되고 있는 상황에서 계속 중에 을이 병한테 직접 청구하는 것이 이제 중복재소의 문제로 등장하는데 이쪽 추징금 청구에 있어서는 을이 직접 병에 이런 추심 명령이 내려진 상황에서 이게 압류되고 추심 명령이 걸려서 발부된 상황에서 을 자신이 직접 청구할 때의 문제는 어제 마지막에 당사자 적격의 문제로 등장해서 이게 부적법 각하되죠. 부적법 각하된다. 라는 상황이죠. 그래서 어떤 상황을 주고 이 청구는 적법하냐, 그 다음에 인용될 것이냐, 뭐 기각될 것이냐의 그런 질문을 던질 때 상황 설정 중에 하나 이런 류의 문제를 연습해 봤을 거예요. 이 채권에 대해서 가압류가 걸린 상황, 그 다음에 추심명령이 걸린 상황, 나아가서 전부명령이 걸린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되느냐. 가압류가 걸린 거는 청구함에 지장이 없고 금전채권에 가압류 걸렸을 때는 단순 인용 판결이 내려진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가압류 걸린 채권에 대해서는 청구가 인용된다 라는 결론이 되죠. 그 다음에 추심명령이 걸린 채권에 대한 거는 직접 을이 청구하는 것은 당사자 적격의 흠결로 부적법 각하되는 부적법으로 끝나는 거죠. 한편 전부명령이 만약 걸렸다. 전부명령은 아예 이 채권이
양수받은 꼴로 등장하는 거죠. 양수받은 꼴의 상황이죠. 그랬을 때 을 스스로가 청구하면 어떻게 되느냐? 을 스스로가 청구하면 자기 채권을 양도하고 갑이 실제 이제 주체로서 등장하는 것이니까 을이 직접 청구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될 거냐? 자기 채권이 자기의 채권자로부터 전부 명령이 내려져서 그쪽이 주인으로 갔으니까 자기가 스스로 청구하는 것은 어떻게 될 것이냐의 문제인데, 스스로 청구하는 것은 언뜻 당사자 적격이 그럼 없지 않을 건가, 추심명령과 마찬가지로 라는 생각도 할 수는 있지만, 당사자 적격 일반에서 이런 문장 혹시 기억나요? 당사자 적격은 스스로 청구하는 것만으로 일단 이행해소에서는 당사자 적격이 통과되고 실제 자기가 권리가 없으면 기각된다. 뭐 이런 본안의 문제로 들어가서 기각된다. 그런 문장을 생각해 본다면, 전부 명령이 내려진 이 채권의 실제 원래의 그 주인이었던 사람이 직접 청구함에 있어서는 당사자 적격의 문제로 볼 수는 있지만, 지금 실무는 당사자 적격은 그냥 일단 그 자체 청구 들어갔으면 통과하면서 본안으로 가서 어떻게 될 건가? 자기 채권 지금 갑이 전부 받았으니까 스스로 청구하는 것은 기각된다라는 거죠. 기각. 그러니까 지금 어떤 청구가 들어갔을 때 적법하냐, 인용될 것이냐, 기각될 것이냐 질문에 이 상황이 이 세 개에서 다 나온단 말이죠. 그 채권에 가압류 걸렸을 때 자기의 채권자가 자기 채권을 가압류 걸었을 때 자기 스스로 낸 것 부분에 대해서는 가압류는 문제 삼을 필요 없다. 가압류 자체가 걸렸더라도 청구하면은 지장이 없다. 시효 중단 등의 어떤 목적 때문에 청구하는 것 자체를 막는 건 아니니까 그것은 청구 들어가고 그다음에 더더욱 판결은 전부 다른 게 뭐 쟁점이 없다면 그 자체만 쟁점이었다면 그건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인용된다. 그런데 물론 이 채권이 일반 채권이 아니고 금전 채권 같은 게 아니고 이전 등기 청구권에 가압류가 걸렸을 때는 이전 등기 청구권에 대해서 가압류 걸렸을 때는 조금 조심하라는 거죠. 그때는 가압류 걸렸더라도 청구함에 지장 없다라는 것은 일반 금전 채권과 똑같지만 실제 판결은 그 가압류 걸렸던 것을 해제하는 것을 조건으로 인용이 내려진다라는 것을 주의해야죠. 그러니까 가압류의 이 대상이 됐던 이 채권이 이전 등기 청구권 등의 가압류가 걸렸다라면 직접 청구함에 있어서는 지장은 없지만 결과적으로 그 판결이 내려진 다음에 이제 확정이 되면 등기로 가는 이 부분서 그 가압류를 해제시키는 것으로 해서 조건으로 이제 판결이 내려진다. 그래서 그거는 완전히 전부 승소한 게 아니라 일부 인용 판결이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해제 조건에서 그 부분은 진 것처럼 일부 인용 판결이 내려지는데, 일반적인 금전채권에 대한 가압류는 청구함에 지장 없고 전부 단순 인용 판결이 내려진다. 한편 추심명령의 경우는 부적법 각하된다. 전부 명령의 경우는 다른 쟁점이 마냥 없고 전부 명령 자체의 효력에도 문제가 없다면 전부돼서 그쪽으로 갔으니까 스스로 청구함에 있어서는 당사자 적격은 문제 삼지 말고 본안으로서 청구가 기각될 것이다. 왜냐하면 전부돼서 그쪽 자기 채권자한테 그 채권이 양도된 것처럼 결과로 자기 스스로 직접 청구하면 기각된다라는 그 세 가지 상황이 이 케이스에서 다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뭐 한 번쯤 여러분이 풀어 볼 수도 있었고, 만약 없었으면 지금 주의해서 봐둬야겠죠. 다시 돌아와서요. 채권자 대의소송과 추징금 청구를 비교했는데, 채권자 대의소송에서 이 피보존 채권의 존부는 통설 판례에 의하면 당사자 적격의 근거가 되는 이 채권에 대해서 피보존 채권의 존부가 인정되지 않으면 부적법 각하한다. 라는 게 지금 통설적인 입장이죠. 판례적인 입장이죠. 판례적인 입장. 그런데 더 조금 나가서 올해 사법시험에도 문제가 됐고 한데, 이 경우에 자백 같은 류의 문제는 즉 소송요건으로서 직권조사사항에 대해서 본안에 관한 자백과 마찬가지로 직권조사사항에 대해서 의 심리는 자료 수집은 어떻게 될 거냐가 문제가 되는데, 어제 얘기했듯이 소송 요건에 따라서
변론주의냐 직권탐지주의냐 있을 수 있는데 만약에 이시훈 선생님대로 말하면 그 직권으로 조사사항은 게시하는 것이지만 자료 수집 등에 있어서는 직권조사라는 제3의 심리하는 어떤 그런 개념을 설정하고 있는 그것을 여러분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이거는 변론주의냐 또는 직권탐지주의냐 이렇게 양분할 수도 있지만 그 직권조사라는 하나의 변론주의도 아니고 직권탐지주의도 아닌 그런 개념을 설정하고 직권 그럼 조사라는 그건 뭐냐? 게시는 직권으로 하되 이 직권조사는 자료 수집 제출은 변론주의식의 개념으로 일단 보되 한편 자백 같은 것은 인정하지 않는다. 원래 변론주의라면 본안에 관한 변론주의라면 자백이 인정되어야 되는데 이 새로운 제3의 영역의 어떤 직권조사 사항의 그 심리에 있어서의 직권조사라는 것은 변론주의를 바탕으로 하되 자백은 인정하지 않겠다 등의 그런 어떤 특징을 갖는 본안과 다른 직권조사 사항으로서 소송요건에 대한 심리를 그런 영역을 제3의 영역을 인정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랬을 때 자백이 인정되겠느냐 했을 때 그런 직권조사라는 제3의 영역의 심리 방식으로 한다면 자백은 변론주의가 작동하지만 자백은 적용이 없다라고 곧바로 갈 수 있는 것인데 한편 변론주의와 직권탐지주의로 이분을 하는 식으로 본다면 소송요건 중에 이런 당사자적 격에 기초되는 소송요건과 관련된 당사자적 격과 관련된 소송요건은 본안과 밀접한 관계에서 파악되는 소송요건이니까 변론주의적인 심리의 원칙의 틀을 거기서는 작동시킬 수밖에 없다라고 본다면 자백의 구속력이 있어야 된다라고 갈 수도 있다는 거죠. 하여튼 여러분이 제일 기본적으로 보는 이시훈 선생님이 책에 의한다면 직권조사라는 제3의 방식이기 때문에 그 직권조사라는 방식의 특징이 자백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고 판단 내용을 거기서 그렇게 잡으면 자백해봤자 우리가 일반적인 자백의 구속력은 없다라고 결론을 내리면 되는데 만약에 제3의 방식으로서의 소송요건의 직권조사 사항을 보지 않는다면 변론주의냐 직권탐지주의냐라고 본다라는 그 분류 방식을 택한다면 변론주의에 가까운 이런 성질의 소송요건이다의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그건 알아서 정리하면 돼요. 실제 시험에는 사법시험에서도 또 보니까 채권자 대의 소송이 제기됐는데 채무자가 낸 상황 이런 기본 틀에서의 중복재소가 또 사법시험에서도 또 문제가 됐고 실제 올 초 변호사 시험에서도 그런 타입을 물어봤고 이번 모의 시험에서도 또 그것을 물어봤고 계속 그런 타입을 물어보네요. 그러니까 채권자 대의 소송에서의 중복재소의 문제 이게 계속 질문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네요. 하여튼 여기까지 보도록 하고요. 실제 채권자 대의 소송이 기록형에서도 계속 채권자 대의 소송에 따른 소송 형태를 구상해서 청구 취지가 작성되는 그런 문제가 모의시험에서도 계속 이번 8월에 본 모의시험과 이번 10월에 본 모의시험에서도 계속 그런 타입을 물어봤네요. 그럼 채권자 대의 소송에서 아까 갑과 병을 얘기하고 금전채권에서는 갑이 원고가 돼서 여기에 보통 우리가 제3자의 소송 담당인 선정 당사자의 경우는 당사자의 선정 당사자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 채권자 대의 소송은 채권자 대의권에 의한 관계를 굳이 소송 담당자로서 나타나지 아니한 채 그냥 자기 자신의 그 지위를 원고라고 나타나는데 금전채권에 있어서는 스스로 직접
이행하라라는 청구 취지 또는 판결로 친다면 주문에 이렇게 나오는데 등기에 있어서는 등기 청구에 있어서는 여기에 을의 병에 대한 예컨대 이전 등기가 된 것을 갑이 을을 상대로 자기의 이전 등기 청구권을 근거로 해서 즉 특정 채권을 피보전 채권으로 해서 대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그 경우는 을의 무자력을 꼭 요건으로 하지도 않는다. 뭐 여기까지는 이미 여러분이 계속 공부해 왔던 거죠. 그래서 그 대표적인 예가 자기가 을한테 어떤 토지나 건물을 매수해서 이전 등기 청구권을 갖고 있는데 을이 병한테 무슨 이유에선지 이전 등기를 실제 해줬을 때 이게 원인이 없다, 원인 무효 등을 이유로 자기가 을의 병에 대한 이전 등기의 말소 등기 청구를 대의권에 기해서 행사하는 이런 틀이 상당히 많이 물어보는 틀이에요. 이때는 이전 등기를 자기한테 하라고 내세우는 게 아니라 원고는 자기가 갑이지만 실제 이행의 상대방은 채무자예요. 여기 그림으로 친다면 을이에요. 을. 그래서 병은 피고죠. 피고는 소의 을에게 왜 소예가 붙냐면 을은 당사자가 지금 아니란 말이죠. 원고는 지금 갑이죠. 병이 피고죠. 그러니까 자기 입장에서 이 피보전 채권을 근거로 이 등기 넘어간 것을 원인무효로 말소시키려는 이런 형태의 대의소송에서는 병은 즉 피고는 소의 을에게 이런 식으로 당사자가 지칭되면서 등장하는 케이스에서는 을을 이행의 상대방으로 하는 게 일반적이지만 그 설명을 보면 말소등기 청구는 원칙은 채무자이지만 원고에게 직접 말소등기 청구도 가능하다가 그 말이에요.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럼 여기서 실제 일반적인 사례 풀 때는 그 뭐 크게 개념할 필요는 없지만 청구 취지서라고 할 때는 주의해야 돼요. 피고는 소의 을에게 하고 소의 을은 지금 원고 피고면 주소나 주민등록번호 등이 나오는데 소에는 당사자로 안 나오니까 소에 한 다음에 주민등록번호랑 주소를 가로쓰게 처리해 줘야 돼요. 그래서 그래요. 당사자로서 지금 등장한 바가 없었던 그런 인물로서 소의 을을 특정해 주기 위해서 주민등록번호와 어떤 주소 등을 가로로 치고 해서 말소등기를 하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한편 대의소송의 또 다른 형태는 자기가 병거를 을을 통해서 갑이 샀는데 지금 이전 등기가 안 되고 있으니까 갑의 입장에서 원고가 돼서 을이 병한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을 대의 행사하는 이런 형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경우는 넘어갔던 등기를 말소시키려는 대의 행사를 하는 거고 그쪽은 이전 등기 청구권을 자기의 이전 등기 청구권을 피보전 채권으로 해서 요청하려고 하는 건데 말소 등기 청구가 이 케이스가 지금 후자를 말하려는 거고 이전 등기 청구가 이전 등기 청구권의 그 케이스는 그 위에 첫 번째 채무자 을만을 거기서 소외라고 해서 등장시키면서 이행 상대방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말소등기 청구의 이런 대의소송에서는 을을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갑에게 직접 이전 등기를 하는 것과는 달리 말소등기의 경우는 직접 받는 경우로
청구 취지를 써도 틀린 것은 아니다. 틀린 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헷갈리기 쉽지 않게 하려면 등기는 그냥 원고 스스로 금전적인 청구의 이행 상대방이 되는 것과 달리 채무자 을을 이행 상대방으로 한다라고 알아두면 뭐 예외 이런 생각할 필요 없이 되는데, 하여튼 설명은 그 경우에 말소등기 청구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그럴 수도 있다라는 그 문장이 있으니까 그것을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이전등기 청구의 이런 사례와 이전등기 청구의 이런 사례와 이 말소등기 청구의 이런 상황은 이게 원인무효인 경우고, 그래서 주로 뭐 통정허위 표시라든지 또는 반사회 질서 위반으로 무효라든지 뭐 이 무건대리적인 상황으로 등기를 넘겨갔다든지 뭐 여러 가지 상황이 나올 수 있는데, 자기 입장에서는 자기의 이전 등기 청구권을 피보전 채권으로 해서 이걸 말소시키려는 이런 류의 타입의 문제가 사례형 문제에서도 엄청 많이 나오고, 실제 이제 이런 소장의 청구 취지를 쓰라는 게 상당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 틀을 익히고 있어야 되는데, 실제 이번 모의 문제의 8월 달 거와 10월 달 거의 청구 취지가 결국 그 두 개에 다 걸리는 그런 상황의 문제였어요. 제가 볼 때. 이게 8월 달 본 모의 시험의 소장의 청구 취지가 봐요. 어떤 상황인지 8월 달 모의 시험 기억해 볼 수 있겠어요? 누구냐면 정인형이 형자 들어갔으니까 형이에요, 형. 그리고 정인재가 아우제자 쓴 것 같아요. 내가 뭐 출제하지 않았으니까 모르겠는데 아마 추측컨대 정인형과 정인재가 형제고 형이고 제가 동생이에요. 형한테 정인재라는 동생이 집과 땅을 샀는데 잔금을 안 치는 상태에서 그냥 그런 상태에서 지속됐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정인형이라는 그 형의 아들이 몰래 남지인한테 팔았다, 뭐 이런 상황이 전개됐던 기록이에요. 그러면 정인재가 변호사를 찾아와서 이걸 해결해 달라고 하고 있어요. 현재 소유권 누구한테 넘어가 있어요? 현재 그럼 그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 요 케이스이네요. 이 병이 지금 본다면 남지인이에요. 그리고 이게 정인재예요. 형이 정인재 동생한테 정인형이 팔았어요. 근데 아직 완벽한 등기는 안 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동생 정인재는 형한테 잔금 안 치르고 있어요. 서로 네가 잔금 안 줘서 안 넘겨주고 있다는 거고, 이쪽은 뭐 무슨 뭐 사유인지 잔금을 못 치르고 있고 그냥 쓰고 있었어요. 그런 상황이었어요. 기본적인 상황 설정은. 그러니까 동생 정인재가 이전 등기를 해달라고 요청하는 등의 변호사한테 의뢰한 사건으로 구성이 되는데, 그럼 정인재 입장에서 원고는 형한테 이전 등기를 매수인의 입장에서 받으려고 했던 지금 등기가 어디로 가 있어요? 남지인한테 넘어가 있잖아요. 그럼 남지인한테 넘어가게 된 상황은 정인형의 아들이, 그러니까 원고 입장에서는 조카가 뭔가 팔아넘겼어요. 아마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쪽에 뭔가 서류 같은 걸 의존해서 나중에 그게 이제 문제는 뭐 그게 무건대리냐 표현대리냐 이런 문제까지 갈 거예요. 아마 남지인과 그 정인형의 아들의 거래가 뭐 의조돼서 무효냐 뭐 의임장 같은 게 있어서 뭐 믿었냐 뭐 이런 상황이 전개될 것으로 보이는데, 하여튼 정인재 입장에서는 그것을 찾으려고 하니까 지금 현재 남지인한테 가 있는 등기를 일단은 말소시켜서 정인형한테 오게 하고, 정인형으로부터 자기는 이제 이전 등기 청구권을 구사해서
넘겨받으려고 하는데 한편 자기는 뭘 해줘야 돼요? 잔금을 아직 안 치렀기 때문에 잔금을 줘야겠죠. 실제 동시이행으로 잔금을 치러야겠죠. 그러면 잠깐 이야기를 빠져서 처분권주의 등등에서 나오는 쟁점으로 한번 빠져보세요. 원고가 단순이행 청구를 했는데 실제 심리 결과 동시이행 항변을 하고 또는 유치권 항변을 하고 심리 결과 인정된다고 할 때 상환 이행 판결을 할 수 있겠는가에 있어서 상환 이행 판결을 할 수 있다. 처분권주의에 의배되지 않는다. 원고의 의사에 비추어서 청구를 그대로 기각시키는 것보다는 이왕지사 그렇게 된 거 상환 이행 판결을 받을 생각으로 봐도 무방하니까 처분권주의에 의배되지 않는다 라고 하면서 하는 설명을 봤단 말이죠. 그 전제는 동시이행 항변을 했다라는 전제인 것이죠. 만약 변론주의 원칙상 그런 항변을 하지 않았다면 상환이행 판결을 해줄 수 있느냐의 문제를 더 이상 생각할 필요는 없죠. 당연히 그런 방어 방법을 피고 측에서 방어 방법이 나왔다라고 치고 그랬을 때 상환이행 판결을 해줄 수 있겠느냐. 원고는 단순 이행 청구를 하고 있음에 불과한데 라는 질문에서 상환이행 판결을 해줄 수 있다. 처분권주의에 의배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런데 실제는 그렇게 이제 민사법에서 배우는데 기록형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애초부터 상환이행적인 청구를 하라. 그게 뭐예요? 기록형에서는 조금이라도 패소하지 않도록 또 피고의 방어 방법을 고려해서 뭐 이런 어떤 전제를 계속 달고 질문을 하잖아요. 실제는 단순 이행 청구를 하고 동시 이행의 어떤 방어 방법을 피고가 펼치더라도 이제 상환이행 판결을 내려줄 수 있겠느냐? 뭐 그런 문제였는데 여기서는 아예 청구 취지에 상환이행적인 청구 취지를 써내야 되도록 하고 있는 거죠. 그것까지. 그러니까 원래 단순 이행 청구를 전제로 한다면 그냥 이전 등기 청구를 한다라고 끝나도 무방한 거고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민법에서 뭐 상환이행 판결을 할 수 있겠느냐 뭐 그런 문제고 그것을 뭐 저당권을 말소하는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잔존 채무가 다 갚았다고 생각한 저당권 설정자가 저당권자에게 저당권을 말소하라라는 청구를 냈을 때 심리 결과 잔존 채무가 조금 남았을 때 어떻게 하겠느냐도 마찬가지 문제인데 그때는 동시이행은 아니고 정확히 말하면 선이행으로서 잔존 남았던 것을 먼저 지급한 다음에 말소 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라는 식으로 선이행 판결적인 상황으로 펼쳐지는데 그 경우도 원고가 저당권 설정자가 자기 스스로 채무를 다 갚았다라고 생각한 상황에서 단순히 말소해 달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잔존 채무가 남았음이 드러났다면 그대로 기각을 하지 말고 잔존 채무를 지급한 다음에 그런 의미에서 선이행이죠. 선이행. 다음에 말소하라라는 판결을 해줄 수 있다라는 것이 처분권주의에 의배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다만 거기서 여러분이 조금 더 확장해서 생각할 것은 원고의 의사에 비춰서인데 원고가 처음부터 너무나 자기는 이런 방구도 줄 돈 없다라고 하면서 그 단순 이행 청구의 의지가 진짜 추워도 자기는 그럴 생각 없고 아예 나는 그러면 그냥 깨끗하게 지고 말겠다라는 정도의 각오로 덤벼드는 거라면 과연 상환 이행 판결을 해주는 게 원고의 의사에 따르는 것이냐라고 했을 때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그 전제는 그러니까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단순 이행 청구 속에서는 조금 후퇴된 상환 이행 판결이나 선 이행 판결에 그런 판결을 내려주는 게 처분권주의에 관련해서 의사에 비춰서 그다지
뭐 어긋나는 건 아니다라는 취지에서 상환이나 선이행의 이행 판결을 상환이행 판결이나 선이행 판결을 내려줄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다시 돌아와서 그럼 이 케이스에서 무슨 얘기를 하려고 거기까지 갔다 왔냐면 원고의 청구 취지는 지금 뭐예요? 실은 그 다음에 1번, 2번이 청구 원인의 1번, 2번 순서로 써서 했지만 논리적으로는 청구 취지 2번을 먼저 쓰는 게 좋을 수도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좀 이따 보면 알겠지만 2번이 남지인으로부터 정인형한테 말소가 되고 자기가 이전 등기를 받는 거니까 어떤 이 흐름상은 2번이 먼저 있는 게 이렇게 이게 이해되기 쉬운데 지금 청구 원인에 보면 정인형과의 관계, 그 다음에 남지인 간의 관계가 이렇게 순서로 됐던 것 같아요. 그런 것을 이해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피고 남지인은 요 피고 정인형에게 요 부분이 아까 이게 지금 공동소송으로 걸려들은 거예요. 갑이 요 그림에서 보면 갑이 남지인이 정인형에게 형에게 말소하라 라고 하고 자기는 이전 등기를 받고자 하는 건데 요 대의소송의 피고 남지인과 정인형은 뭐의 피고냐면 자기 입장에서 이전 등기를 받으려는 피고이니까 지금 공동소송으로 피고가 보면은 위에 보면은 두 명이 나올 거예요. 피고가 정인형과 남지인이 피고로 등장하니까 원래 정인형은 채권자 대의소송 그 틀에서만 본다면 정인형은 아까 말했듯이 소외인이 되는데 소외인으로 나와야 되는데 지금 정인형도 공동피고로 되어 있으니까 이 경우에 피고 남지인은 피고 정인형에게 해서 정인형도 피고로 등장해요. 요번은. 그러니까 이게 아까 소외 정인형 이렇게 등장할 뻔했던 게 정인형 자체도 지금 피고이기 때문에 이렇게 쓴 거예요. 그래서 피고 정인형은 원고에게 이 부동산에 대해서 매매를 원인으로 각이라는 건 뭐 토지와 건물 자체가 있으니까 각자를 붙여서 각 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라는 게 피고는 지금 원고에게 이전 등기 그 다음에 이전 등기의 경우는 원인을 써야 돼요. 그 틀인데 뭐가 중간에 하나 들어갔냐면 원고로부터 지급받음과 동시에 요게 들어가 있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틀은 기본 틀은 피고는 원고에게 등기 원인을 적고 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라는 기본 틀에서 하나 피고는 원고에게 사이에 원고로부터 1억 원인지 얼마인지 잔대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게 들어간 거죠. 그래서 애초에 지금 원고가 상환 이행적인 내용의 청구를 지금 내걸은 거죠. 그러니까 이 틀은 그렇게 해서 이해해보면 되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말소 등기 그 부분에 대한 피고 남지인은 피고 정인형에게 요 경우는 원인, 등기 원인은 밝히지 아니한 채 그것에 대해서 이전 등기된 것에 대해서 등기 원인은 기재하지 아니한 채 말소 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이런 틀로 나온 것이죠. 그 다음에 소송 비용에 대해서는 원고 입장에서는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이게 여름 8월달 모의시험의 정답적인 시범 답안적인 청구 취지네요. 이해되겠죠? 그러니까 채권자 대의 소송에서의 틀로서 물어본 거죠. 되겠죠? 그 다음에 이번 10월달 거의 틀을 보면 반소를 내는 틀로서 지금 되어 있네요. 왜 반소냐면 이 경우도 이제 조금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시험 봤던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또는 이 해설 강의가 있었을 때 생각해 보세요. 이 경우는 어떤 상황이었나요? 최천운이 지금 처음에 반소로 들어가니까 피고로 뭔가 몰렸어요. 누구로부터? 장준식으로부터 몰렸던 것 같아요. 피고로. 장준식이
최천운에게 건물을 철거하고 뭐 그런 뭔가 청구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최천운은 그 건물을 중간에 어떤 사람이 끼면서 자기가 양수원, 이 중간에 낀 사람이 여기 보니까 송민영일 것 같아요. 송민영에게 껴가지고 자기가 송민영한테 뭐 받을 돈이 있었던가 해가지고 이 건물을 양수원, 아마 그런 류의 상황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장준식이 이 송민영에게 토지를 매매했고 송민영이 돈을 채 치르지 아니한 채 그 땅에 대해서 건물을 짓겠다고 해서 허락을 받고서 건물을 짓고, 그런데 뭔가 땅값을 채 치르지 못해서 거기서 이제 중간에 분쟁이 생겼던 상황에서 한편 등장했던 장준식은 뭔가 때문에 송민영한테 돈을 좀 투자성으로 빌려줬다가 이 돈을 못 받게 생겼으니까 그 건물을 넘겨달라고 해가지고 대물변제 비슷한 뭐 그런 상황으로 아마 건물을 넘겨받았던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서의 지금 거꾸로 지금 최천운이라는 사람 입장에서는 장준식이 뭐라고 하냐면 건물 철거하고 땅 내놔라, 이런 상황을 당했어요. 원래 상황은 거기까지 이해됐죠. 그런 상황에서 이 최천운이 장준식한테 어떻게 지금 자기 구제를 받으려고 하냐면, 송민정이 샀던 땅에 대해서 대위권으로 잔금 치를 때니까 이전 등기 해달라니까 어떤 틀이에요? 요 틀에서는 요 틀이잖아요. 지금 이게 최천운이고 이게 송민영이고 여기에 누구죠? 좀 지금 장준식이죠. 그런 상황이 됐죠. 그러니까 갑의 입장에서 을을 대의해서 병한테 이전등기 청구를 하는데, 여기도 이전등기 청구하려면 뭐가 또 걸려들어요? 잔금인가를 채 치르지 않은 부분이 걸려드니까 잔금 치를 테니까 달라라고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달라라고 들어가고, 요때 을은 소의 을로서 여기 등장, 아까 말한 대로 소의 을로서 등장을 하네요. 이전 등기에 있어서 소의 을로서 등장을 하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을이 병한테 대금을 치를 테니까 병은 너는 소의 을에게 이전 등기를 해라라는 것을 갑의 입장에서 대위권에 의해서 행사하는 반소를 낸 거죠. 지금 원래 갑이 병으로부터 원래 본소는 건물 철거하고 토지 인도하라 뭐 이런 식의 지금 청구를 본소로서 당하고 있는 상태에서 갑이 병한테 반소로서 반소장의 청구 취지를 지금 작성하는 것을 봤더니, 그 대위권이 행사돼서 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이런 소송을 들어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 10월달 모의시험은 반소장을 작성하는 것을 질문한 이런 시험 문제를 볼 수가 있네요. 어찌됐건 모의시험 최근 2차례께 다 채권자 대의소송의 형태로 청구 취지를 반소장이든 소장이든 쓰도록 하는 문제가 출제된 것을 볼 수 있네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지금 살펴봤는데, 그러니까 뭐 무조건 채권자 대의소송은 어디서든 어떻게든 나온다고 봐야죠. 안 나올 수가 없죠. 그래서 그런 정도고, 여기서 왜 소외인 한 것으로 끝났냐면 아까 문제처럼 자기 입장에서는 그 설명이 지금 보면 일단 요것만 이전 등기 시켜봤자 갑의 입장에서는 자기한테 넘겨달라는 까지 좀 내야 더 최종적인 건데 왜 그걸 못하고 있느냐가 어제도 조금 얘기했듯이 뭐예요? 지금 요것처럼 공동소송을 내려면 갑의 입장에서 똑같이 어떻게 해야 돼요? 병을 상대로는
을에게 이전 등기하고 을은 자기한테 이전 등기해라. 이제 자기한테 오는 거잖아요, 지금. 요건 대의 소송으로 하는 거고 요건 직접 자기 청구로서 해서 병과 을을 공동 소송으로 묶을 수 있고 묶어서 해야 완벽하게 자기한테 오는데 그걸 왜 못한 거예요, 지금. 반소니까 지금 병이 갑한테 낸 본소에 대해서 갑이 병한테 들어간 것까지는 좋은데 반소 입장에서 반소픽으로 들어간 건 좋은데 을을 끌어들이려면 원래 본소에 등장했지 않았던 사람이니까 반소장으로는 끌고 들어올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을을 공동픽으로 내세울 수는 없었던 거죠. 그 다음에 을이 픽으로 등장하지 않으니까 아까 청구 취지에 을이 뭐로 나오냐? 소해인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소해인으로. 이해되겠어요? 그런 상황이 전개됐던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모의시험까지 다 봤을 때 채권자 대의 소송이 이렇게 단순히 심플한 것이 아니고 이렇게 자주 등장하는 것은 이제 질문을 복잡하게 펼치려니까 그렇게 등장하는 것으로 설정할 수밖에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채권자 대의 소송 같은 걸로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 문제는 양수금 뭐 이런 거가 등장할 수밖에 없는 게 당사자가 여러 명 등장해서 하나의 질문 속에 여러 가지의 쟁점을 물어보려니까 등장시키는 거죠. 여러 사람을. 약간 인위적이죠. 그렇게 되면. 그래서 채권자 대의 소송, 양수금. 그 다음에 또 복수의 당사자가 등장을 시킬 수 있는 것 중에 보증인 등장시키는 거예요. 연대 보증인이든 뭐 순수한 보증인이든 단순 보증인이든 보증인 등장시키는 상황도 여러 사람이 등장하는 상황이 설정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양수금 이런 거, 그 다음에 주채무자 보증인 이런 거, 채권자 대의소송 이런 거, 채권자 지소송 이런 거, 이런 게 적어도 3사람씩 이상씩 등장하는 것으로서 여러 가지 쟁점을 물어보려면 인위적이지만 생으로 막 여러 사람 등장시키는 것보다는 원래부터 속성상 여러 사람이 등장할 수밖에 없었던 이런 틀을 자주 물어보는 틀로 이용할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거기까지 하면 되고요. 그래서 지금 채권자 대의소송에 있어서 피보존 채권에 대한 건데요. 최근에 하나 보면 요거는 실체법적인 유명한 쟁점인데 이미 알 거예요. 제3채무자가 채무자의 시효를 완성을 원용할 수 없다는 뭐 학설이나 이런 건 좀 나뉠 수는 있지만 판례는 그런 입장이라는 거죠. 판례는. 그 다음에 이거는 첫 번째는 어제 설명했던 임대인 입장에서 임차인에게 목적물 반환 청구와 임차인의 입장에서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 청구는 동시행인데 그 보증금 반환 채권을 양수받은 자가 보증금을 반환받으려고 했더니 인도 문제가 동시이행 항변으로 걸리니까 임대인을 대의해서 임차인에게 인도 청구를 대의 행사할 때의 문제인데 그때 임대인의 무자력이 특정한 보증금이라는 특정 채권임에도 불구하고 무자력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그런 상황에서는 그 쟁점이 이번 변호사 시험에서 질문이 됐죠. 요 질문이네요. 이게 채권자 대의 소송이 나올 수밖에 없는 틀에서 그것을 아는지 물어본 거죠. 보증금 반환 채권과 임차인의 목적물 반환 채무 이것이 서로 걸려드는 좀 아까 말한 상황이죠. 그렇게 해서 실제 변호사 시험에 어디까지 문제가 전개되냐면 어제 설명, 오늘 설명에 이어서 임대인의 임차인에 대한 목적물 반환 청구에 대한 대의 행사까지를 했는데 갑을병이 아마 갑이 지금 실제는 을이 병과 임대차 관계가 있어서 을은 임차인이고 병은 임대인인데 갑이
이 보증금을 자기도 돈 받을 게 있어서 그런지 양수받았네요. 그래서 양수받은 이 채권을 병을 상대로 청구를 하다 보니까 무슨 문제에 봉착했냐면 이것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이쪽도 목적물을 돌려줘야 되는 것이 동시이행으로 걸려드니까 근데 돌려줄 생각을 안 하니까 돌려주면 되겠는데 안 한다고 했고 병도 가만히 있으니까 아까 말한 대로 병의 무자력을 요건으로 하지 않고 갑이 병의 을에 대한 인도 청구권을 대의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라는 상황까지 이해됐는데 병이 급기야 이제 그 뒤에 임대차 차임이 뭐 문제가 됐는지 뭔지 병이 을을 상대로 임대차 해지하고서 그것에 따른 목적물 반환 청구를 병이 을을 상대로 했을 때의 질문이에요. 이것도 결국 채권자 대의 소송이 선행하는데 그 채무자가 제3채무자한테 직접 목적물 인도 청구를 하고 있는 그런 틀이에요. 그러니까 채권자 대의 소송이 선행하는데 일단 앞에서 얘기해놓고 채무자가 직접 인도 청구를 한 꼴이죠. 채권자 대의 소송에 의해서 인도 청구가 들어가고 있는데 직접 병이 을을 상대로 인도 청구를 하고 있으니까 중복제소적인 상황인데 이 경우는 실제 날짜가 과거 사법시험에서도 한번 그런 적이 있었는데 제소 시점과 소장 부분 송달 시점을 뭔가 역순으로 배치한다든지 하는 경우에 그런 상황을 염두에 둬야 돼요. 날짜가 나오니까. 그랬을 때 소장 부분 송달을 기준으로 소송 계속이 생기는데 아마 날짜를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거예요. 그래서 뭐가 전소고 뭐가 후소인지. 그래서 그 다음에 문제는 그 여러분이 채권자 대의 소송이 제기됐을 때 채무자가 냈을 때 주체적인 측면에서 중복제소가 걸리느냐 아니냐만 드립다 공부를 했는데 이 경우는 주체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소송물이 동일한지도 사실은 더 따져줘야 돼요. 우리가 당연히 소송물은 동일하다고 생각하고 주체로서 채권자 대의 소송에 채권자가 냈던 소송에 대해서 중간에 껴있는 채무자가 직접 낸 것이 중복제소냐 아니냐 주체적인 측면만 계속 생각하고 기판력서도 그 216조의 18조, 218조의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의 상대성과 관련해서 어제 말했던 75년도 전원합의체 판결 이럴 때 계속 주체의 동일이 이게 어떤 의미를 작동시키느냐 때문에 계속 우리가 검토를 했는데 이 케이스는 거기만 검토하면 사실은 반쪽만 검토한 거예요. 주체적인 측면 말고 뭐를 검토했었어야 되냐면 요것도 이 반환 청구고 여기 또 반환 청구를 해서 동일한 대상인 것 같지만 실제 여기서는 원인과 여기서의 원인이 틀릴 거예요. 아마 실제 보면 상황을. 실제 사례 상황은 한번 봐봐야 될 텐데 틀릴 거예요. 왜 그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실제 문제를 한번 봐봐야 될 것 같은데 좀 틀릴 거예요. 즉 임대차 종료를 원인으로 해서 반환 청구를 하는 데 있어서 기간이 만료돼서 반환 청구를 하는 경우와 예컨대 이 경우가 기간 만료한 경우고 이 경우가 예컨대 차임을 2기 이상 연체해서 해지해서 끝났으니까 반환 청구하는 경우를 상정했을 때 둘 다 임대차가 종료된 것을 근거로 해서 반환 청구하는 것이지만 그 조금 더 들어가서 보면 기간이 만료된 경우와 차임 지체를 해서 해지된 경우와 예컨대 또 다른 뭐 상황을 본다면 무단전대를 해서 해지한 경우와 각각마다 하나의 소송물 단위로 볼 거냐의 문제까지 들어가요. 실제. 그러면 우리가 실무상은 구소송물 이론적인 입장이니까 각각의 어떤 종료 사유마다 별도의 소송물로 볼 여지가 클 거예요. 실제 이런 거에 대한 판례는 없지만 직접적인 판례는 없지만 통짜로 하나의 소송물 단위로 보는 신소송물 이론에서는 동일한 소송물로 볼 수 있지만 만약에 엄밀하게 그걸 구분해서 보는 소송물 이론, 실무적인
다른 것에서 보이는 실무적인 그런 태도를 여기다 본다면 각각의 예컨대 뭐 여러분이 볼 때 이혼 사유마다 하나의 소송물로 본다든지 하는 그런 경향에 붙여본다면 이 경우도 각각의 어떤 사유마다 그게 차임 연체가 된 사유인지 무단 전대인 사유인지 또는 임대차가 제대로 종료돼서 끝났기 때문에 반환 청구를 하는 건지가 각각으로 만약 본다라는 입장을 취한다면 주체의 측면에서 우리가 맨날 논의했던 거와는 또 다른 각도에서 뭐에서 지금 황당한 것으로 튀는 거예요? 소송물이 틀려버리니까 중복져서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고 기판료 얘기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그러니까 주체의 동일해서 우리가 채권자 대의 소송을 냈던 것에서 채무자가 2차적으로 냈다든지 또는 역순이라든지 할 때는 맨날 우리가 생각한 것은 주체의 동일 여부가 어떻게 처리되느냐만 관심이 있었는데 정작 여기서 자칫하다가는 대상의 동일성의 문제를 놓칠 뻔할 수도 있다는 거죠. 아마 실제 주체적인 측면에서는 너무나 유명한 쟁점이니까 생각할 수 있었는데 오히려 이 문제에서는 대상으로서 소송물의 어떤 동일 여부가 한 번쯤 다루어졌었어야 좋은 답안이 될 텐데 이해되겠죠? 그래서 그런 문제가 도사리고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최근에 하나 시효에서 나오는 게 판례인데 이미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건지는 모르겠네요. 첫 번째 게 11년 10월 13일이 채권자 대의소송의 제기로 인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우리가 뭐 기판력 효력 미친다 이런 거에 틀 비슷하게 시효 중단도 하나가 실제 문제가 판례에서 됐네요. 그러니까 실제 낸 것은 채권자 대의소송으로 냈는데 채무자의 그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실제 그것에 의해서 시효 중단됐느냐. 그게 소송물이니까 되겠죠. 그러니까 첫 번째 거는 그냥 큰 어려움 없이 그런 논리에 대해서 크게 뭐 우리가 다른 생각을 뭐 하지 않을 것 같은데 이제 두 번째 게 조금 문제예요. 이건 2010년 판례인데 이건 2년 벌써 흘렀으니까 반영됐겠네요. 채권자 대의소송을 대의소송으로 청구하다가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자기가 대의소송을 하게 된 뭐 피보존 채권 등이 좀 더 이렇게 확실하지 못해서 잘못하다 부적법 각하될지 뭐 이럴지 모르니까 아예 채권자 대의소송을 했던 이 채권을 직접 양수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피대의 채권을 양수를 해버렸어요. 그런 상태에서 소송 도중에 양수한 채권으로 이제는 진짜 본래의 자기 채권으로 청구가 들어간 거죠. 양수 받았으니까. 그래서 소변경을 해버렸어요. 원래는 대의소송 형태로 들어갔던 그 피대의 채권을 양수해버리면서 자기 채권으로 해서 이제 들어갔는데 그 상황이 시효가 완성되는 상황에 어떤 애매한 시점이었나 봐요. 그런 상황에 걸렸던 거예요. 그럼 보세요. 소변경에 대해서 시효 중단에 대해서 265조 이런 쪽에 보면 우리가 시효 중단은 민법에서의 개념이지만 특별히 소송법에 하나 265조인가에 보면 소송 계속의 소장 부분 송달시라고 보는 우리 판례적인 통설적인 입장과 달리 뭔가 기준이 되는 시점이 시효 중단에 있어서는 소송 계속이 발생한 소장 부분 송달 시점이 아니라 소장을 제출한 시점이다. 그 다음에 265조 맞아요? 혹시?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게 소변경 같은 경우가 있었을 때는 소변경 신청서 260조에 피고 경정이 들어갔을 때는 피고 경정 신청서가 들어간 때부터다. 이런 조문이 하나 265조에 있어요. 그러면 이 문제가 왜 터졌겠어요? 이 조문에 충실하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애초에 대의소송을 냈던 그 채권을 양수받아서 직접 자기 채권으로 이제는 진짜 자기 채권으로 소변경을 해서 했는데 그 무렵이 도가하는 시점이라면 265조를 적용하면 시효가 완성된 거잖아요. 소변경 신청서 들어간 시점에 완성이 됐잖아요. 그럼 뭘로 하면 구제받을 수 있어요? 애초에 소재기 시점으로 하면 구제받을 수 있잖아요. 애초에 소재기 시점에 잘랐다고 치면 그 뒤에 소변경하면서 시간이 흐르면서 이제 완성이 되는 시점에 그런 애매한 상황이었다라고 친다면 그러니까 문제가 됐죠. 그런데 다행히 판례가 어떻게 했어요? 애초에 소재기 시점, 소변경 시점으로서 양수받은 채권의 직접적인 청구 시점이 아니라
애초에 재소원 시점에서의 처리를 해준 거예요. 이해되겠죠? 물론 그런 처리를 하는 쪽의 상황도 이해는 돼요. 조문은 그렇게 됐지만 채권자 대리소송은 결국 뭘 청구한 거예요? 그 양수 받았던 고채권을 대의권에 의해서 청구한 것이긴 하지만 사실상 청구한 거잖아요. 그 다음에 그게 이제 직접 자기의 청구로 한 것이니까 그것을 그냥 전 소송의 진행을 그대로 이어받는다라고 봐도 큰 무리 없다는 생각은 들죠. 어차피 그 대상은 결국 똑같은 거였으니까. 형태는 대의소송이냐 직접 이제 자기 채권이냐의 차이이지. 그렇지만 265조의 조문대로 한다면 소변경 신청서가 들어간 때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니까 완성됐다라고 볼 수 있는 조문에 따른다면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논의가 있었는데 다행히 채권자 대리소송의 특성은 기본적인 맥락은 뭐였어요? 결국 채권자 대리소송은 객체적인 것도 이어받는다 개념으로 생각한 거죠. 대리소송으로의 피대의 채권을 이게 이어받았다고 생각한 것이죠. 이해되겠죠. 그래서 의미 있는 판례이죠. 두 번째는. 첫 번째는 큰 무리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데 오히려 두 번째는 그런 조문의 시효 중단에 이런 것을 잘 안 봤던 상황에서는 오히려 뭐 큰 의미 없이 볼 수 있는데 오히려 조문을 분석하면 이렇게 보는 거가 헷갈릴 수가 있다는 거죠. 오히려 조문을 분석하면. 그렇지 않고 봐버리면 너무나 오히려 당연하다라고 볼 수도 있었던 상황인데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왕제사 또 나온 김에 빠져서 우리가 소송법적인 얘기를 좀 더 한다면 피고의 경정과 문제됐던 게 여러분이 소송법 처음에 할 때 제일 처음에 하나 쟁점 나왔던 게 뭐가 있었어요? 사자 명의소송이 당사자 확정에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피고에 대해서 원래 계약 단계에 있어서는 살아있던 사람인데 만연히 소송을 내게 될 때까지 그걸 파악 못하고 그냥 냈더니 알고 보니까 그런 단계에서는 소를 낸 단계에서는 죽었다더라. 그래서 사망자였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이제 상속인이 그것을 갖다 이어받게 하는 방법서 실무는 어떻게 처리해요? 표시 정정으로 처리를 하고 있는데 반해서 학설은 당사자를 변경하는 예컨대 조문에 있는 260조의 피고의 경정으로 처리를 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 논란을 여러분이 봤을 거예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이 그 사자 명의 소송의 틀은 애초에 죽은지 모르고 냈다. 그 다음에 애초에 죽은지 알았는데도 낸 경우까지 최근에 나왔어요. 우리가 상정했던 거는 애초에 계약을 했던 시점에는 당연히 살아있던 사람이니까 이제 할 수 없이 소를 내야 되는 시점에 여전히 살아있다고 생각하고 냈는데 죽었다. 이런 상황을 우리가 실제 판례 등에서 학설과 다툼이 벌어졌는데 최근 판례는 어디까지 지금 인정하고 있냐면 죽은지 알면서 냈어요. 죽은지 알면서 냈어도 소송 도중에 상속인으로 당사자의 표시 정정을 실제 실무는 인정했어요. 이 케이스는 지금 새롭게 판례가 나오고 있는 그 알면서도 낸 상황은 어떤 거냐면 하면 이제 내가 그 다음 얘기하려는 게 이해가 될 거예요. 이 어떤 제2금융권이나 보통 그런 경우에서 돈 빌려줬다가 이제 뭐 해서 받으려고 했는데 시효가 이제 거의 당장 현실적으로 돈 받을 자산이 없어서 그런지 좀 방치하고 있다가 이제 한번 채무 정리하다 보니까 이게 시효가 임박한 어떤 채권이 등장했는데 이렇게 보니까 죽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죽은 사람이 확 내는 거는 이 상속인을 파악하려니까 막 시간이 지금 촉박해서 거의 시효가 완성되려고 하는데 파악을 하기에는 조금 시간이 딸리고 이게 정확히 조사도 안 되고 이럴 것 같으니까 오히려 소송을 내고 소송을 통해서 이 사람의 어떤 옛날로 치면 호적 증명 이런 것 같은 거를 갖다가 이제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에 그런 거 파악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도 벌고 그걸 좀 원활히 할 수가 있겠죠. 소송이 제기됐으니까 자기네가 임의로 그런 서류를 파악하는 게 쉽지 않은 상황에서 왜 시간을 벌어놓고 파악했더니 상속인 등이 이제 이런 사람들로 이제 확정할 수 있게끔 이제 파악이 됐어요. 그래서 바꾸는 이 작업을 한 거예요. 의식하면, 그러니까 모른 채 한 게 아니라 알면서도 했던 상황이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알면서 했던 상황조차도 상속인으로 바꾸는 작업은 표시 정정으로 해야 된다는 판례가 나왔는데 그럼 여기서 뭐가 중요하냐? 자,
CEO가 임박했다라는 상황과 아까 265조를 설명하다 이 설명을 내가 들어온 거는 무슨 차이를 지금 여러분한테 인식시키려고 그러겠어요. 피고의 경정으로 됐을 때와 표시정정이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당사자가 죽은 본인으로부터 아들인 상속인으로 바꾸는 것은 사실은 법인격 주체가 아무리 아버지와 아들이지만 별개의 법인격이니까 법 주체니까 이것은 당사자의 동의를 전제로 한 표시를 수정한다는 정도의 개념인 표시정정보다는 이론적으로는 변경하는 영역이다가 맞긴 맞는데 좀 아까 같은 상황에서는 의도가 뭐였었어요? 의도가? CEO가 막 임박했다라는 걸 봤을 때 이것을 갖다가 피고의 경정으로 하면 265조에 의해서 경정신청서가 들어간 때가 CEO가 이제 중단되는 시점이 되니까 표시정정으로 하는 거는 원래 거를 그대로 이어받을 수가 있잖아요. 원래 거를. 그러니까 그 차이가 확연히 드러나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표시정정으로 하냐 피고의 경정으로 하느냐가 그냥 이론적인 싸움만이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거죠. 지금 내가 그 사례를 우연히 봤더니 알면서도 했던 상황의 의도는 가만 보니까 이 265조 조문을 가지고 하는 싸움으로 비화될 수도 있어요. 그걸 265조로 피고 경정에 따라서 260조에 의한다면 265조에 따라서 CEO가 만약에 지금 임박해서 했다는 상황 때문에 알면서도 했다라는 것을 내가 이제 그 사자명의 소송의 그 이론에 적용해 봤을 때 표시정정이 유리한 거예요. 그 케이스에서는. 표시정정은 원래의 것을 주체는 동일한 것을 전제로 수정을 한다는 개념이니까 원래 게 그대로 중단된 게 살아서 새로운 당사자한테도 계속 중단된 것으로 영향을 연결시킬 수 있는데 중단을 연결시킬 수 있는데 만약에 그걸 피고의 경정으로 본다면 일단 끊기고 다시 시효 중단을 하는 시점이 그 변경 신청서가 들어간 건데 그러면 시효가 완성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문제까지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 조금 더 또 빠져서 아예 사자명의 소송 나온 김에 조금 더 빠져서 여러분이 친족 상속법의 개념인 상속 포기와 한정 승인을 이해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한정 승인을 하는 거와 상속 포기를 하는 것의 차이는 한정 승인은 다음 순위로 넘어가는 건 아니고 자기가 채무를 짊어지긴 하는 거지만 상속받는 한도에서 책임재산이 그 정도에서만 제한돼서 내가 그 상속의 채무를 부담하겠다라는 취지이기 때문에 책임재산이 그렇게 한정되어 있는 판결이 내려지기 때문에 강제집행에 있어서 어떤 식으로 작동하느냐 이런 문제가 있고 근데 거기까지는 여러분이 집행법적인 지식이 투입돼야 되니까 무시하더라도 하나 민사소송법에서는 어떤 질문을 할 수 있냐면 판결은 그냥 다 부담을 하게끔 내려졌는데 이제서 확정된 이후에 이제서 한정승인 했음을 가지고 이것을 문제 삼는 게 기판력에 의해서 어떻게 되느냐 인데 기판력에 걸리지 않고 확정 이후에 한정승인했다는 것을 주장할 수 있다. 청구 이의 사유로 할 수 있다의 거예요. 그럼 여기서 다시 확정되면 결국 변론정결시 이후에 그런 형성권의 행사가 가능하겠느냐의 그런 일반적인 문제와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다시 정리한다면 취소권, 해제권은 변론정결시 이후 시점에 행사하는 것이 차단된다예요. 다만 어제 내가 언뜻 여러분이 그냥 그것에 빠져들 필요는 없지만 지나가는 말로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컨대 사기 당했다고 취소를 안 하고 있다가 이제 와서 계약에 있어서 사기로 문제를 삼지 아니한 채 그대로 판결이 내려졌는데 이제 와서 사기로 취소하겠다라는 그러한 형성권의 행사가 가능하겠느냐 또는 이제 와서 그 계약을 해제하겠다는 것이 가능하겠느냐의 문제에서 차단료가 발생해서 할 수 없다고 다만 상계권과 건물매수청구권은 특수한 고려를 해서 차단되느냐 부분서 차단되지 아니하고 할 수 있다. 뭐 이런 논란의 그런 부분이에요.
다만 나는 취소권 같은 경우도 무조건 판결이 공권적인 판단에 대한 법적 안정에 의해서 그 작용을 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실제 그러한 주장을 행사하지 못한 데 대해서 지, 부지, 고의과실 묻지 않고 무조건 차단된다고 보는 것에 대해서 자기 책임의 기판력의 근거를 중시한다면 문제가 있지 않은가 아닌가의 이야기를 어제 조금 했었어요. 하여튼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다시 돌아와서 한정승인 하였음에도 그 방어를 펼치지 않고 있다가 그래서 그냥 일반적으로 다 채무를 이행을 해야 되는 이런 판결이 내려졌음에도 이제 와서 한정승인했다라고 하는 주장을 펼치는 것이 기판력에 의해서 차단되느냐 문제에서 차단되지 않는다라는 게 판례 입장인데 한편 2010년에 그거와 비슷한 상속 포기에 대한 판례가 또 나와버렸네요. 상속 포기 했음에도 소송상 그런 얘기 않고 있다가 상속 포기했으면 이제 자기 다음 순위로 내려간다든지 할 판이었는데 가만히 있다가 자기가 지금 채무자로서 피고로서 갚아야 되는 상황에서의 판결 이후에 포기했다라는 주장을 이제 와서 나타내서 따지는 것이 기판력과 관련해서 어떻게 되냐인데 한정승인과 달리 상속 포기의 경우는 할 수 없다죠. 상속 포기의 경우는 기판력에 의해서 할 수 없다죠. 작년 객관식 선택형 지문에도 등장했던 지문이에요. 그래서 그 전까지 아예 지금 사자명의 소송까지 간 김에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한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까지 보면 우리가 시효 중단 때문에 이야기를 끌고 갔어요. 그래서 거기까지 이해를 하고요. 기판력 문제는 말을 했고요. 순서가 역순으로 됐을 때 문제도 했고요. 다만 여기 특이한 판례가 하나 있어요. 채무자가 직접 청구한 거와 후소는 채권자 대리 소송을 했는데 보통은 채무자가 청구해서 확정이 됐으면 후소가 어떻게 되느냐에 있어서 기판력 문제로 보는데 원고 적격의 문제로도 이런 판례가 하나 있어서 특이하네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다 설명을 했어요. 실제 채무자가 먼저 판결을 받고 그 다음에 대의소송을 들어가면 그 관계를 지금 기판력의 확장으로 보통은 보는데 여기엔 또 학설에서는 조금 더 추가적인 논의가 있어요. 판례는 기판력적인 측면으로 보는데 채무자가 받아오는 판결이 후소인 대의소송에 어떤 영향을 주는 건가? 그게 과연 기판력인가? 아니면 뭔가 반사적 효력인가? 뭔가 법률 요건적 효력인가? 등등의 추가적인 논의는 있을 수 있는데 하여튼 기판력적인 측면으로 본 듯한 게 위의 판례이고요. 한편 원고 적격의 문제로서 채무자가 먼저 행사해서 패소 판결까지 받았더라도 그럼 우리가 어떤 요건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냐면 채무자가 권리 행사를 했을 때 채권자 대의권을 행사할 수 있느냐 뭐 그런 문제와도 관련되는데 하여튼 패소의 본안 판결을 받았더라도 그래서 채권자는 이제 당사자 적격이 그래서 없다 뭐 이런 표현이 나오고 있어서 원고 적격의 문제로 본 판례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까지 보면 되고요. 제소금지는 기판력과 마찬가지 원리로 알았을 때 제소금지에 걸린다라고 하는데 어떤 상황이냐면 채권자 대의소송이 제기돼서 1심에서 본안 판결이 있었고 항소를 해서 항소심에서 소취하를 했고 이제 채무자가 등장해서 자기 채권을 청구했을 때의 상황이에요. 실제 제소금지는 지금 모의시험이든 본시험이든 한 번도 다뤄지지는 않은 것 같은데 객관식에서는 있었는지 모르겠네요. 267조 2항에 제소금지어가 나오는데 267조 1항을 보면
소치하는 소송 계속을 소급적으로 소멸시킨다라는 조문이 하나 있고, 그 다음 조문에 가서 보면 본안에 관한 종국 판결이 있은 뒤에 항소 단계에서 소를 취하하고 나서 다시 재차 냈을 때 재소가 금지된다 류의 조문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재소 금지라고 하는데, 포인트는 1심에 관한 본안 판결이에요. 그럼 거기서 뭐를 함정을 파냐면 1심에서 본안 판결과 대칭되는, 본안의 종국 판결인데 본안 판결과 대칭되는 소송 판결로 끝난 경우에는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항소심에 올라온 게 꼭 1심에서 청구 인용 기각의 본안 판결이 아니라 부적법과 악화로 끝난 소송 판결이 항소된 경우도 있으려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는 이 요건 때문에 재소금지요의 그 다음 문제로 들어갈 필요도 없어요. 1심에서 소송 판결로 끝난 경우라면. 그 다음에 여러분이 주의할 것은 항소심 와서 소를 취하한 이런 상황인데, 소취하하고 항소취하를 구별을 해야 돼요. 소취하하고 항소취하. 그러면 소취하고 항소취하 구별을 하는 것에 뭐 지금은 말로 되게 구별하라니까 할 것 같지만 상당히 실제에서는 헷갈릴 수가 있어요. 항소심에서 소취하는 상황을 맞닥뜨리면 갑자기 당황스러울 수가 있어요. 즉 소취하는 언뜻은 1심에서만 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이렇게 딱 들어오지만 항소심에서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소취하는. 그 다음에 항소심에서 소취하를 하는 거와 항소 자체만을 취하하는 항소취하라는 개념이 또 있어요. 그래서 헷갈릴 만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항소를 취하하는 경우는 1심이 그대로 살려 놔둔 채 예컨대 확정될 거예요. 아마 항소취하라면. 아주 극단적인 경우는 항소를 취하고 다시 또 항소를 하면 뭐 1심이 확정되는 걸 다시 확정이 안 되게 할 수는 있겠지만 그건 너무 막 황당한 상황이죠. 아직 항소 기간이 남았을 때 예컨대 이틀 만에 항소하고 5일째 항소 취하하고 다시 2주 되기 전에 또 항소를 하고 하면 뭐 그런 상황도 있을 수 있지만 보통은 이제 항소를 취하하면 뭐 1심이 확정되겠죠. 항소한 것이 사라지니까. 항소 취하는 항소 부분만 사라지게 한다 이 개념이고, 소취하는 설사 항소심에서 하더라도 1심까지 다 없어지는 소급적 소멸이에요. 그럼 일반적으로는 조금 의아해할 수도 있어요. 1심에서 원고가 열심히 나름대로 했지만 패소를 했어요. 패소를 하고 항소를 일단 해놓고 항소심에서 소를 취하하면 느낌상 1심에 애초부터 다 소급적으로 소멸시키니까 자기가 진 것을 싸그리 없애는, 그럴 수도 있겠는가를 혹시 그냥 아주 단순하게 생각하면 좀 이상하지 않는가의 생각도 할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법원이 내려진 판결을 싹 보고 유리하면 가만히 있고 패소해서 불리하니까 항소해놓고서 그걸 없애기 위한 작업으로 소취하를 할 수 있다. 좀 이상하지 않겠는가의 생각도 할 수는 있지만 가능한 거예요. 항소심에서 소취하 가능한 거예요. 항소취하하고는 틀리다고 했죠. 그래서 그렇게 됐을 때 이상하긴 한데 소취하를 못하게 하지는 않아요. 우리는. 이상하니까 소취하를 그럼 항소심에서 할 수 없다라고 뭐 규율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는 있지만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고 소취하가 가능하다고는 하고 있는데, 다만 어떻게 컨트롤하냐면 1심 본안 판결을 받아본 상태에서 그렇다면 다시 너는 이거 소 내는 것은 안 된다가 재소금지예요. 그러니까 1심에 관한 본안 판결을 근데 전제를 하는 거고, 소송 판결의 경우는 그 요건에서 이미 이탈을 하니까 그 점에서 주의를 해야 돼요. 그래서 실제 사법시험 문제이긴 하지만 사법시험 문제치고 상당히 어려웠던 거예요. 채권자 대의 소송을 냈어요. 그런데 일단 첫 번째 문제는 뭐예요? 아까 그림 써. 피보전 채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잠깐 지금 이야기 또 조금 빠져서 어제 피보전 채권의 존부가 심리가 결론이 명백하게 심정을 얻을 수 없는데 피대의 채권, 소송물인 통설 판례 입장에서 보는 그 피대의 채권의 소송물, 그게 확실히 인정되지 않는다는 심정이 들었을 때 어떻게 판단을 해도 되느냐의 질문에서 실제
실무는 할 수 없다예요. 청구기각 판결을 과감하게 할 수 없다예요. 그게 혹시 내가 실무는 그런 건데 어제는 어느 얘기까지 했냐면 청구기각을 할 수 있지 않느냐는 논쟁이 있다 얘기 같기 때문에 당연히 혹시 할 수 있다는 것이 실무의 경향으로 지금 받아들일까 봐 잠깐 생각나서 다시 말해주는데, 실무는 본연의 그것처럼 소송 요건은 본안 판단에 앞서서 갖춰야 될 전제 요건이기 때문에 확실히 심리를 마무리하고 본안으로 가야 되는 거지, 소송 요건에 대한 심리가 미정인 채 본안의 심증이 청구기각이 들었다고 하더라도 청구기각을 하는 데 대해서는 실무상의 입장을 본다면 부정적이다. 다만 학설이나 우리가 계속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문제 제기를 하는 그런 의견이 있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게 혹시 앞서서 그게 일반론이라고 생각할까봐 지금 갑자기 생각나서 다시 돌아오는데, 다시 돌아와서요. 피보전 채권에 존부가 인정되지 않았다. 그럼 첫 번째 질문이 뭐예요? 어떤 법원은 판결을 할 것이냐인데, 실무의 입장에서 본다면 부적법 각하 판결을 하는 것이다. 이런 질문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렇게 당한 이 원고 갑이 대의소송을 제기했던 채권자가 항소를 했어요. 항소를 하고 항소심에서 뭔가 여의치 않아서 그런지 소를 취하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인 주체였던 을이 등장해서 병한테 소송을 냈어요. 이 두 번째 소송은 어떻게 될 것이냐의 질문이에요. 그럼 이 경우도 이제 채권자 대의 소송이네. 그 다음에 항소심에서 소 취하했네. 그 다음에 이제 주체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원래는 앞에는 갑과 병의 관계고 두 번째는 을과 병의 관계지만 이때도 기판력과 마찬가지로 알았을 때. 그럼 알았을 때라는 상황을 또 앞에서 줬어요. 앞에 채권자 대의 소송일 때 중간에 꼈던 을이 그 사건의 증인으로 와서 증언도 했다. 이런 상황을 설정했기 때문에 소송 진행은 알고 있었다라는 게 이미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또 뭐에 빠져들었어요. 알았을 때적인 상황도 딱 주고 있으니까. 알았을 때라는 판례의 그 상황을 딱 그대로 지금 제소금지에서 우리가 대표적인 그 상황의 판례를 그대로 적용을 하면서 알았을 때. 그래서 채권자 대의소송이 제기되고 항소심에서 소취하를 하고 을이 이제 본격적인 주체로서 주인으로서 병한테 낸 소송에 있어서 제소금지에 걸리느냐 보면서 주체의 동일급으로 봐줘서 제소금지에 걸린다라고 막 가다 보는데, 거기서 어디서 문제가 터질 것 같아요? 어디서? 1심의 본안 판결이 아니었던 거죠. 소송 판결로 끝난 상태에서 항소를 했다라고. 1번 질문이 이게 자기가 예컨대 이 당사자적 기기 흠결이 부적법 각하의 소송 판결로 했으면 2번에서 그런 식으로 그답 제소금지로 들어가는 데 대해서 본안의 종국 판결인지에 대한 검토 없이 했으면 스스로 거기에 미스를 자기가 한 거죠. 다행히 아까 1번 문제를 종국 판결로 기각 판결했다면 그나마 그 틀에서는 맞을 뻔했는데 1번서는 또 통설 판례 열심히 애워가지고 부적법 각하 판결한다고 이제 자신 있게 딱 써놨는데, 갑자기 두 번째 문제에서는 본안에 관한 종국 판결을 의식 못하고 기본적인 틀만 제소금지효의 틀 거기에 빠져들면서 본안에 관한 종국 판결을 체킹을 안 한 거죠.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 케이스에서 본안의 종국 판결하고 소송 판결이 딱 걸려들면서 문제를 일으켰던 그런 문제가 한번 있었어요. 물론 그 실제 문제는 그거 말고 또 쟁점이 있었는데 내가 요 부분만 간략히 추려서 얘기해 준다면 그런 쟁점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지금 제소금지에 관한 문제가 등장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 이제 남는 게 채권자 대의 소송에서 유사 필수적 공동소송에서의 대표적인 거예요. 결국 어떤 케이스냐면 이런 채권자 대의 소송에서 갑이 병한테 을의 채권을 행사하는데 소송 도중에 사망을 했어요. 소송 도중에. 그럼 채권자 대의 소송 틀 이전에 1대1 소송에서 원고든 피고든 사망하면 어떻게 돼요? 원고든 피고든 사망을 하면. 소송 절차가 중단되고 상속인으로 수개가 된다가 기본적인 틀이죠. 그래서 233조 이하에 보면 절차의 중단, 수개를 규율하고 있어요. 그래서 갑을 간에 그냥 단순한 심플한 소송에서의 소송 도중에 사망한 경우가 중단되고 수개되고, 그 중단되고 수개된다는 것은 절차적인 측면에서 얘기하는 거고,
주체적인 측면에서는 당사자가 상속인으로 변경이 일어나는 당연승계가 일어나요. 그럼 당연승계와 특정승계라는 용어를 쓰는데 당연승계는 사망 같은 경우에 실제법에서 포괄적으로 권리 의무가 승계되니까 그 상황을 소송에서 당연승계됐다는 거고 특정승계는 소송 도중에 이 싸움이 되고 있는 계쟁물이 매매 등의 양도양수가 이루어졌을 때 그 새로운 매수인을 당사자로 삼기 위해서 소송승계, 즉 참가승계, 인수승계 뭐 이런 용어를 써가면서 당사자로 등장시키기 위한 당사자의 변경적인 행위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주체적인 측면에서 당사자 변경, 그 다음에 절차적인 측면에서 중단과 수계인데 그 중단과 수계가 233조 이하에서 있는데 그럼 지금 중단과 수계는 소송 도중에 정상적으로 소송이 진행되다가 사망한 경우이고 아까 사자명의 소송은 애초에 죽었음에도 관가하고 그대로 주체로 삼아서 당사자로 삼아서 낸 케이스인데 다만 그때 사자명의 소송을 교과서 읽다 보면 특히 소장 부분 전후로 뭐 그런 것을 구분까지 하면서 얘기하기도 하는데 이런 표현이 나와요. 이 소송 중단 수계의 규정을 유추 적용하자 이런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그때 왜 그러느냐? 그럼 그 표현이 뭐냐? 실제 소송 중단 수계는 절차 진행 중에 사망한 경우고 우리가 사자명의 소송은 애초에 죽었는데 미처 파악하지 못하고 만연히 죽은 사람한테 이름으로 소송을 냈기 때문에 그 소송이 진행되다가 사자임이 드러나면 수포로 들어가는 여태까지 절차 진행하고 더더욱 판결까지 간 단계까지를 염두에 둔다면 그 판결은 죽은 자 명의의 판결은 무효이에요. 그러니까 1, 2년씩 걸린 판결이 뭐 그때까지 모르는 거 왜 몰랐느냐라면 참 그것도 그렇긴 하겠지만 하여튼 막 판결까지 가는 단계까지로 갔는데 치달았는데 사자임이 드러났을 때 어떤 절차 진행이 무의로 끝나버리는 것을 어떻게 좀 커버해 주려고 하는 여러 가지 논리가 이제 사자명의 소송에서 등장하는데 그 논리 중에 여러분이 잠깐 볼 수 있는 것은 소송 절차의 중단 수계를 유추 적용하자 이런 표현이 하나 나오는 게 그 부분이에요. 국면은 틀리지만 이것을 갖다가 살려주기 위해서 소송 절차 중단 수계는 어떻게 돼요? 상속인으로 당연히 승계되는 것을 그 앞에까지 끌어서 그런 개념이나 그런 원리를 써먹자. 그래서 만연히 모르는 상태에서 죽은 자를 당사자로 삼았지만 상속인으로 승계됐다고 봐서 그것을 유효하게 뭔가 매끄럽게 그대로 살려주는 이 테크닉을 이쪽에 유추적용으로 하는 방식을 쓰려는 표현이 소송 절차를 갖다가 중단 수계라는 그런 시점을 앞에 땡겨가지고 유추적용하자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한편 다시 돌아와서 이 중단 사유가 발생했는데 그 중단을 시키는 취지는 뭐예요? 대립 당사자가 쌍방 심리에 의해서 자기 주장을 펼치면서 공방을 펼치는데 사망했기 때문에 유효하게 자기 방어를 펼치는 데 대해서 문제가 생긴 거니까 상속인이 이어받아서 들어올 때까지 절차 진행을 중단시키겠다는 게 취지인데 이 중단시키겠다는 취지가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238조를 보면 만약에 사망 같은 경우에는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자에게 소송 대리인이 있다라면 굳이 중단시키지 않고 그 예외로 한다라는 238조 조문이 있어요. 그럼 238조 조문을 이해하려면 소송법도 95조 조문을 이해해야 돼요. 95조 조문은 뭐냐면 소송 대리인에 관한 조문이 87조부터 펼쳐지는데 그중에 95조의 조문은 당사자가 사망했을 때 민법에서의 대리에 해당하는 소송 대리가 민법에서도 법정 대리에 대칭되는 임의 대리가 있는데 민법에서 임의 대리는 본인이 사망하면 그 대리 관계가 종료를 해요. 그런데 소송법은 95조가 그 임의 대리에 해당하는 소송 대리인의 그 대리 관계를 본인이 사망해도 괜찮게 유지하게 세팅해 놓은 게 95조예요. 그 취지는 소송 대리인이 87조 등의 변호사 대리의 원칙에 따라서 변호사라는 어떤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대리인의 대리권을 그대로 유지시켜줘요. 실체법에서는 본인이 사망하면 대리관계를 종료시키는 데 대해서
이쪽 소송법은 그냥 유지시켜줘요. 유지시켜준다는 말과 238조와 결부시키면 본인이 사망했어도 대리인의 대리권은 95조에 의해서 유지되고 있고, 그러니까 굳이 이 소송 대리인이 효과적인 방어를 계속 지탱해준다는 전제하에 굳이 중단시키지 않겠다라는 238조를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95조와 238조를 매치시키면 그 예외를 인정한 것이 이제 머릿속에 남게 될 거예요. 그래서 도중에 사망을 했으면 중단된다, 이어서 상속인이 수기한다는데, 올해 사법시험은 이 사망을 갖고 중단 수계를 하는데 법인의 경우는 사망에 해당하는 게 뭐겠어요? 물리적인 사망 말고 뭐 해체되고 이런 거죠. 법인의 경우는. 그러니까 어떤 거 갖고 물어봤냐면 합병되고 소멸하고 이런 관계로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법인이 소멸해서 합병이 된 거예요. 그러면 그 새로운 법인이 이어받는 뭐 이런 관계를 물어본 게 이번 사법시험의 사례형 문제였었어요. 하여튼 그런 상황까지 이해하고요. 그러면 이제 사망을 했을 때 순수한 뭐 혼인관계 이런 경우는 어떻게 처리되겠어요? 그 아버지와 엄마가 싸우다가 아주 불행하고 예를 들다 보니까 이상한데 그 뭐 죽었다고 쳐봐요. 그러면 아들이 이어받아요? 부모 이혼 사건은 아들이 이어받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아까 말한 건 재산적인 관계를 말하는 거죠. 상속이 되는 거. 그러니까 어떤 전속적인 신분관계 사건은 그 소송의 진행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마감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마감하는데 그냥 마감하면 되는데 마감한다는 것을 확실히 못 박는 류의 용어가 뭐가 있어요? 소송 종료 선언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 소송 종료에 있어서 판결의 어떤 소송 판결급의 의미를 갖는 그런 소송 종료 선언. 즉, 좀 아까 같이 그런 상황이라든지 소송이 지금 현실적으로는 유지되고 있는 상태를 갖고 가고 있는데 실질을 봤을 때 이게 마무리됐었어야 되는 것을 못 박아서 확인적으로 해주는 것을 소송 종료 선언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어떤 신분관계 사건 같은 경우도 마무리됐었어야 되는데 그냥 유지되고 있을 때 종료 선언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상황 중에 하나예요. 그런 게. 그런 상태에서 다시 또 돌아와서 그랬을 때 이 두 당사자 간이 잘 진행을 해서 마무리까지 가면 되는데 사망을 했을 때는 이제 상속인이 수계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보통의 경우는 상속인이 두세 명이 등장하겠죠. 뭐 아무리 요새같이 핵가족이라고 했을 때 단독 상속인으로 뭐 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두세 명씩 등장한단 말이죠. 그러면 이 두세 명씩 등장하는 상황으로서의 세 명, 두 명이 등장했을 때 갑자기 1대1 소송이 어떻게 화해요? 공동소송화하는 거죠. 그러니까 후발적으로 애초에 1대1 소송이 후발적으로 공동소송이 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사망을 하고 상속이 두세 명의 상속인이 있게 된다면. 그러면 이 두세 명의 상속인 관계가 애초에 1대1 관계에서 공동소송으로 들어왔을 때 공동소송에서는 두 가지 타입이 있어요. 통상의 공동소송과 어제 조합에서 얘기했던 필수적 공동소송이라는 두 가지 타입이 있는데 이 두세 사람의 상속인이 어떤 관계로 갈 건지가 애초에 1대1 소송에서의 관계를 염두에 두고 파악을 해야 돼요. 통상적으로 우리가 친상법에서 상속의 관계는 공동소유 중에 어떤 관계예요? 공유관계잖아요. 공동소유 중에. 그럼 공유관계는 각자의 지분이 있고 각자의 지분 처분의 자유가 있으니까 통상 공동소송이 되는 게 원칙이에요. 상속이 일어났을 때는 통상 공동소송이 되는 게 원칙인데 특이하게 특허관계, 특허권은 상속을 해도 합유관계인가로 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일반적인 재산권과 달리 내가 정확하지는 않지만 옛날에 언제 보니까 특허관계는 이 합유관계로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좀 아까 같이 일반적인 재산관계에 대해서 상속이 일어나서 소송이 어떻게 될 거냐로 했을 때는 만약에 합유관계로 본다면 필수적 공동소송으로 봐야죠. 그 말이 맞다면. 그렇지만 그건 특수한 경우고 일반적인 재산에 관한 거는 공동상속 중에 공유로 본다면 통상의 공동소송 관계로 접어들겠죠. 그런데 그럼 거기서 보세요. 여기서 채권자 대의소송이 이렇게 진행되다가 사망을 했어요. 근데 이게 원래 재산권 관한 분쟁인데 이 상속이 대의소송의 경우는 상속이 벌어져서 ABC가 상속인이 됐을 때 1대1의 채권자 대의소송이 상속이 일어나면서 3명이 등장했다면 3명의 채권자의
대의소송이 등장한 꼴이 된 거예요. 상황이 되겠어요? 이 상황이. 갑이 병한테 1대1의 대의소송을 하고 있다가 갑이 죽는 바람에 아들이 3명이 등장하니까 A의 채권자 대의소송, B의 채권자 대의소송, C의 채권자 대의소송이 등장을 하는 국면으로 치닫는데, 애초에 이게 재산권이라면 순수한 대의소송이 아니고 심플한 소송이면, X와 Y의 심플한 소송이면 이게 이어받은 사람이 3명 등장하면 3분의 1씩의 공유로서 통상의 공동소송이 된다라고 이것도 그냥 말해버리면 되겠느냐 이 문제인데, 이건 원래 소송이 그 심플한 소송이 아니라 채권자 대위 소송이었기 때문에 조금 더 검토를 해야 돼요. 다시 이야기를 정리한다면, 애초에 소송이 재산관계 소송에서 사망이 일어나면 보통 복수의 상속인이 있다고 치면 복수의 상속인이 등장하면서 통상의 공동소송이 될 것이다. 그 다음에 특허관계에서는 조금 특이하니까 합유라고 본다라고 했을 때 혹시 그런 경우는 필수적 공동소송으로 뭐 간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채권자 대위 소송에서 그 일반적이라고 봤을 때 그럼 통상의 공동소송으로 A, B, C가 등장하느냐? 요건 이게 심플한 소송이 아니니까 분석이 필요한데, 결론은 유사 필수적 공동소송이라고 본다는데, 그 논리가 어떻게 구사하는지는 결론만 그렇고 안 나와서 조금 내가 봤더니 이런 논리예요. 어떤 논리일 것 같냐면, 우리가 채권자 대위 소송이 선행해서 판결이 내려진 것의 기판력은 어때요? 알았을 때 누구에게 미쳐요? 채무자에게 미치죠. 그 다음에 채무자가 받은 판결은 일단 또 잊어버리고, 채무자가 선행해서 받은 판결은 후행적인 채권자 대위 소송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에서 아까 잠깐 한번 판례는 기판력적으로 보는 것 같다라고 했던 부분에서 잠깐 지나가면서 얘기했듯이 반사적 효력으로 볼 것이냐, 뭐 법률 요건적 효력으로 볼 것이냐 좀 논란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뭔가 효력이 생긴다. 그게 기판력으로 난 보는다고 보면 좋겠는데, 약간의 이론은 있지만 내가 볼 때 판례가 기판력으로 보는 것 같아요. 채무자가 선행해서 받은 판결이 채권자 대위 소송에 기판력으로 미친다. 그럼 그 두 개를 연결해 보세요. A라는 사람이 채권자 대위 소송에 받은 판결이, 이 을은 어디든 다 채무자죠. 그런 상태에서 병한테 지금 들어간 거죠. B도 병한테 들어가고 C도. 그러니까 A가 병한테, 상속인 A가 병한테 받은 대위 소송의 판결의 효력은 채무자 을에게 미친다. 그 다음에 을이 받은 판결의 효력은 또 다른 채권자 대위 소송을 내는 B와 이 병 간의 관계에 미친다. 이런 논리를 더블로 구사하면 결국 앞에 A가 낸 채권자 대위 소송은 B가 낸 채권자 대위 소송에 연결고리로 해서 효력이 생긴다. B가 낸 채권자 대위 소송은 뭐 C한테 연결고리로 해서 미친다. 그러니까 서로 판결의 효력을 받기 때문에 순수한 통상의 공동소송으로 볼 수 없고, 판결의 효력을 받는 사람끼리는 필수적 공동소송의 의미에서의 그 통상 공동소송이 아닌 필수적으로 봐야 되지만, 다만 이 사람들의 소송이 후발적으로 상황적으로 이렇게 맞닥뜨렸고, 원래부터 고유의 의미에 강제되는, 필수적으로 소송이 합의를 확정을 해서 강제됐던 그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유사적 의미에서의 고유 필수적이 아니라 유사 필수적인 정도의 필수적 공동소송으로 본다라는 그런 분석을 해낼 수 있어요. 그래서 수인의 채권자가 각각 공동으로 등장해서 나오는 상황은 애초부터 우연히 채권자 여러 명이 합심해서 낸 경우 그런 상황이 아니었고, 요거는 우연히 1대1 소송이었다가 상속이 일어나면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랬을 때 그 관계가 유사필수적 공동소송이고, 그 사람들의 관계는 원래 강제될 것까지는 아니었던 거가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인의 채권자 대위 소송이 제기되는 이런 상황을 유사필수적 공동소송으로 본다. 한편 어떤 채권자가 채권자 대위 소송을 냈을 때 또 다른 채권자가 채권자 대위 소송을 별도로 냈을 때의 국면은 중복죄소에 걸리느냐 부분서, 그 다음에 기판력이 걸리느냐 부분서의 이야기는 이거는 또 틀린 거예요. 지금은 여러 가지 채권자 대위 소송에 있어서 문제되는 상황 중에 상속 때문에 수인의
채권자 대의 소송의 주체가 한 소송에 등장했을 때의 관계를 지금 설명하는 판례가 91년 판례인데 유사필수적 공동소송으로 본다까지가 지금 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까지 했고요. 그 다음에 대의에 의한 말소 등기 청구랑 대의에 의한 이전 등기 청구는 아까 처음에 설명했던 거고 요번 모의 시험의 기록형에 8월달, 10월달 문제가 각각 이틀 하나씩 등장시키는 틀의 청구 취지라는 것을 아까 봤으니까 거기까지 하면 채권자 대의 소송을 통해서 지금 문제될 수 있는 쟁점을 다 분석하면서 도중에 필요한 민사소송법 지식을 또 이야기를 했으니까 여기까지 하고 조금 쉬었다 하도록 할게요.